여러분, 나랏빛 이야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시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팬데믹이랑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쌓인 빚이 이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전 세계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 근데요, 사실 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각 나라들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내놨는데 도대체 왜 그 계획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정부가 빚을 좀 관리해 보겠다고 만든 핵심 도구가 바로 재정준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90년만 해도 몇몇 나라만 가지고 있던 이 규칙이 지금은 무려 1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채택했어요. 이건 뭐 거의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된 셈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 빚 관리할게요 하고 규칙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전 세계 부채 문제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채의 바다에 빠진 세계. 현재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경제를 산길을 달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국가 부채는 그 자동차의 속도가 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재정 준칙은 바로 우리를 절벽에서 지켜주는 가드레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도로의 규칙입니다. 그럼 방금 말한 그 가드레일, 그러니까 재정준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도로를 안전하게 달리려면 교통규칙이 필요하듯이 나라 살림에도 당연히 규칙이 필요하겠죠. 재정준칙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스스로 거는 약속이에요. 우리 빚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쓸게요 하고 적자 규모나 지출 증가율에 딱 숫자 목표를 정해놓는 거죠. 일종의 재정 다이어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겠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과연 각국 정부들은 스스로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IMF 보고서를 봤더니 와,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재정 준칙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평균적으로 6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 10개 나라 중에 4개는 자기가 만든 약속을 그냥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자꾸 약속을 어기면 시장에서 저 나라는 믿을 수 없어 하고 신뢰를 잃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규칙을 어길 때 그냥 살짝 아슬아슬하게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적자는 목표치보다 GDP의 2% 이상을 그냥 훌쩍 넘겨버리고요. 빚은 한도보다 무려 평균 25%나 더 많습니다. 이건 뭐 가드레일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더 튼튼한 가드레일 만들기. 아니, 가드레일이 왜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튼튼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IMF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IMF가 내놓은 해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은 규칙 말고 각자 상황에 맞는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자는 거고요. 둘째,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페널티가 따르는 강력한 시정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공정하게 지켜볼 심판, 즉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두 번째, 강력한 시정장치입니다. 한마디로 규칙에 이빨을 달아주자는 거예요. 물리면 아프도록 말이죠. 어겼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그게 무슨 규칙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에 그치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IMF가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이빨 있는 규칙을 가진 나라들은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저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고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바로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즉 차입 비용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얼마나 싸지냐고요? 최대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나 이자가 낮아질 수 있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백, 수천조 단위의 나라 빚을 생각하면 아낄 수 있는 이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튼튼한 규칙이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장과 부채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빚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럼 당장 필요한 국방이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미래 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맞는 말이죠. 허리띠만 졸라매다가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IMF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정답은 나라 바이 나라라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빚이 좀 적어서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미래 투자를 위해 규칙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빚더미에 앉은 나라는요? 어림도 없죠.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다른 데 쓰는 돈을 줄여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원 사이즈 피츠 올.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진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안정으로 가는 길. 오늘 이야기 이제 슬슬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전 세계 부채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재정준칙은 왜 자꾸 헛도는 건지,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무엇인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규칙은 많지만 대부분 장식품에 가깝다는 거. 둘째,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다 잃었다는 거. 셋째, 제대로 된 규칙이 되려면 맞춤형 설계, 강력한 페널티, 그리고 독립적인 심판이 필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넷째, 미래 투자는 각자 분수에 맞게 자기 나라의 빚 수준에 맞춰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재정 안정을 위한 방법, 그러니까 설계도 자체는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진짜 문제는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을 정치적 의지, 과연 우리의 리더들에게 있을까요?